잠깐,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지금 이 영상 어떻게 클릭하셨어요? 알고리즘이 밀어줬나요? 아니면 MBTI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손가락이 먼저 움직였나요? 네, 저도 알아요. MBTI 얘기라면 일단 클릭하고 보는 사람들이 있죠. 심지어 MBTI 별자리 같은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클릭해요. 왜냐면 그 사람도 자기 유형은 알고 있거든요. INFP라거나 ENTJ라거나 아니면 나 테스트할 때마다 달라져 라고 말하면서도 결국 제일 마음에 드는 결과를 마음속에 하나 품고 있다거나 사실 우리가 이 네 글자 알파벳 조합에 그토록 집착하는 데에는 단순히 재미 이상의 아주 지독하고도 정교한 뇌과학적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왜 어떤 유형은 한 번 빠지면 완전히 세계가 바뀌는 것처럼 몰입하고 어떤 유형은 쿨하게 거리를 두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 속으로 제일 깊이 담아두는지, 왜 어떤 사람은 덕질을 하면 삶의 에너지가 채워지고 어떤 사람은 덕질을 하다가 갑자기 번아웃이 오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게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니라 뇌가 자극을 처리하는 방식의 차이라는 걸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몰라요. 아니면 당신 옆에서 덕질하다가 갑자기 조용해진 그 친구의 이야기일지도 몰라요. 준비됐으면 시작할게요. 먼저 솔직한 이야기부터 해야겠어요. MBTI는 과학이냐 아니냐 하는 이 논쟁,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죠? 심리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려요. 검증된 성격 지표가 아니다라는 주장도 있고, 성격의 경향성을 포착하는 데는 유용하다는 주장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주목하는 건 MBTI 자체의 학문적 논쟁이 아니에요. 훨씬 더 흥미로운 질문이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왜 사람들은 MBTI에 이렇게까지 빠져드는가? 이걸 뇌과학으로 설명하면 꽤 명쾌해요. 인간의 뇌는 패턴을 찾고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과 연결되고 싶어하는 욕구가 본능적으로 내장되어 있어요. 그리고 MBTI는 그 세 가지 욕구를 동시에 건드려요. 아, 이게 나구나 라는 자기인식의 쾌감, 나 같은 사람이 또 있네 라는 연결의 안도감, 그리고 저 사람은 왜 저럴까에 대한 이해의 틀. 뇌의 보상회로가 불을 켜는 거예요. 도파민이 분비되는 거고요. 그래서 MBTI는 별자리보다 더 강력한 거예요. 별자리는 내가 태어난 날을 보는 거지만 MBTI는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느끼고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지를 본다고 느끼게 해주거든요. 그 감각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처음 자기 유형을 읽었을 때 이거 내 일기장 어떻게 봤어? 라고 느낀 사람이 이 세상에 수백만 명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각 유형들이 실제로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세상에 반응하고 그 뒤에 어떤 뇌과학적 메커니즘이 있는지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유형은 한 번 꽂히면 우주가 바뀌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 알고 계시죠? 드라마 하나를 보기 시작하면 잠을 포기해요. 아이돌을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인터뷰를 2010년부터 다 찾아봐요. 소설 한 권에 빠지면 그 작가의 모든 책을 순서대로 읽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은 밥도 잘 먹고 눈도 빛나고 아까까지 힘들었던 일들이 머릿속에서 잠깐 사라져요. INFP, INFJ, ENFP, ENFJ와 같이 NF 유형들이 특히 이런 경향을 강하게 보여요. 이 유형들의 뇌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뇌과학적으로 직관과 감정이 강한 사람들은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활발하게 작동해요. 이 네트워크는 쉽게 말해 상상하고 공감하고 서사를 구성하는 뇌의 영역이에요. 멍하니 있을 때 활성화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이 영역이 활발한 사람들은 멍하니 있는 게 아니라 내면에서 엄청난 서사를 구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형의 사람들이 덕질을 시작하면 단순히 콘텐츠를 소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세계관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 버려요. 그 캐릭터의 감정을 자기 것처럼 느끼고 그 가수가 무대에서 흘린 눈물의 의미를 10가지로 해석하고 그 소설 속 마지막 문장을 이틀 동안 곱씹어요. 이게 단순한 과몰입이 아니에요. 심리학적으로 이건 서사적 이입이라는 현상인데요. 이야기나 콘텐츠 속으로 깊이 이입할 때 뇌의 스트레스 처리 영역이 잠깐 쉬면서 실제로 감정적 치유 효과가 일어나요. 즉 이들의 덕질은 취미가 아니라 감정 충전의 시스템이에요. 어쩌면 당신도 그 사람일지 몰라요. 이 영상을 보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이미 세 개의 다른 연결고리를 만들고 있는 그 사람. 두 번째 유형은 겉으론 쿨한데 속으론 제일 깊이 담아두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엔 반전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가장 쿨하고 이성적인 사람들이에요. MBTI요? 뭐 재미로 보는 거죠? 라고 말할 것 같은 사람들. INTJ, INTP, ENTJ, ENTP와 같이 NT 유형들이에요. 이 사람들, 겉으론 별 관심 없는 척 하다가 한번 관심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완전 다른 모드가 돼요. 관심 있는 게임 하나가 생기면 그 게임의 역사부터 제작사 창업 스토리까지 파요.
좋아하는 작가가 생기면 그 사람의 세계관이 형성된 철학적 배경을 추적해요. 덕질을 하는데 마치 논문 쓰는 것처럼 덕질을 해요. 왜 그럴까요? 멘티형 뇌는 도파민 민감도가 독특하게 설계되어 있어요. 이들의 뇌는 단순한 감각 자극에는 별로 흥분하지 않아요. 그런데 패턴을 발견하거나 복잡한 시스템을 이해하거나 예측이 맞아떨어지는 순간, 그때 도파민이 폭발적으로 분비되는 구조예요. 쉽게 말해 이들의 뇌는 이해하는 것 자체가 쾌락이에요. 그래서 이 유형이 덕질에 빠지면 그 대상의 가장 깊은 층까지 이해하기 전까지는 멈추지 못해요. 팬이 되는 게 아니라 전문가가 되어버려요. 그 아티스트의 음악 이론을 분석하고 그 작품의 세계관을 체계화하고 그 커뮤니티의 역학 구조를 파악해요. 그리고 이게 뇌과학적으로도 흥미로운 이유가 있어요. 이들이 어떤 대상에 깊이 몰입할 때 뇌의 전전두엽 피질이 강하게 관여해요. 이 영역은 계획, 분석,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곳인데요. 이 영역이 활발하게 개입한 몰입은 일반적인 감정적 몰입보다 더 오래, 더 깊게 지속되는 특성이 있어요. 즉, N티형의 덕질은 한번 시작되면 논리적으로 정당화되고 구조화되면서 벗어나기가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역설적인 구조예요. 자, 또 다른 프로필을 소개합니다. 세 번째 유형은 덕질을 관계로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콘텐츠 자체보다 그걸 같이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더 빠져요. 좋아하는 가수의 신보가 나오면 혼자 듣는 것보다 팬카페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같이 보는 게 더 설레요. 드라마가 끝나면 줄거리 복기보다 나 오늘 마지막 회 보고 펑펑 울었어. 너는? 이라고 문자를 먼저 보내요. 같이 덕질하는 친구가 없어지면 덕질 자체의 흥미도 줄어들고요. ISFJ, ESFJ, ISFP, ESFP와 같이 SF 유형들이 이런 방식으로 세상과 연결돼요. 이 유형들의 뇌는 거울신경 시스템이 특히 민감하게 작동해요. 거울신경은 다른 사람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볼 때 마치 자신이 그 감정을 직접 경험하는 것처럼 뇌가 반응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 유형의 사람들은 아이돌이 무대에서 떨리는 모습을 보면 자기가 더 긴장하고, 같은 팬덤 안에서 누군가 감동받아 우는 걸 보면 자기도 같이 울어요. 이들에게 덕질은 관계의 언어예요. 그리고 이게 현대 사회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최근 심리학 연구들이 주목하는 현상이 있어요. 취향 기반의 소규모 팬덤이나 커뮤니티가 현대인의 정서적 생활 안전망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거대한 사회적 연결망이 아니라 같은 걸 좋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형성된 아주 작고 구체적인 모임들이요. SF형에게 이 공동체 경험은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이들의 뇌가 가장 안전하고 충전된 느낌을 받는 순간은 자신의 감정이 누군가에게 공명받는 순간이거든요. 팬카페에서 새벽 2시에 나만 이 장면에서 울었어? 라고 올린 글에 나도! 라는 댓글이 달리는 그 순간, 그게 이들에게는 뇌가 옥시토신을 분비하는 순간이에요. 네 번째 유형은 덕질하다 갑자기 사라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솔직한 이야기를 해야 해요. 덕질을 하다가 갑자기 조용해진 사람, 주변에 있지 않으세요? 아니면 당신 자신이 그 사람인가요? 어제까지 그 아이돌 얘기를 숨쉬듯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관련 계정을 다 언팔로우하고 그냥 좀 쉬고 싶어 라고 하는 사람들. 이게 변덕이 아니에요. 뇌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이건 감각 과부하와 도파민 피로가 동시에 오는 현상이에요. 특히 내향적 성향이 강한 유형들, INFP나 INFJ, INTP, INTJ 같은 I 유형들에게서 자주 나타나요. 어떻게 작동하냐면요. 이 유형들은 덕질을 할 때 외부 자극뿐 아니라 내부 처리 과정도 동시에 가동시켜요. 컨텐츠를 보면서 그 의미를 분석하고 감정을 정리하고 다음에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 시뮬레이션해요. 겉으로 조용히 앉아 있어도 뇌는 엄청나게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 뇌가 더 이상 못해를 선언해요. 그게 번아웃이에요. 그리고 이 번아웃은 그 대상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많이, 너무 깊이 사랑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반전이 있어요. 이런 덕질 번아웃을 경험한 사람들이 회복되는 방식을 보면 결국 아주 작은 취향 기반의 모임으로 돌아온다는 패턴이 있어요. 대형 팬덤의 소란스러움에서 벗어나 조용한 소수의 커뮤니티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픈 채팅방 5명짜리, 특정 앨범만 얘기하는 소규모 스레드, 같은 책을 좋아하는 2-3명의 DM 대화방. 이런 마이크로 커뮤니티가 번아웃을 경험한 뇌를 회복시키는데 실제로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자극의 양은 줄이되 연결의 질은 오히려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그 연결의 질이 높아질 때 뇌는 다시 안전하다는 신호를 받고 천천히 열리기 시작해요. 자, 이제 좀 더 큰 그림을 볼게요. 왜 한국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덕질 문화를 가장 열심히, 가장 정교하게 발전시켰을까요? K-팝 팬덤의 구조를 보면 신기해요. 단순히 음악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앨범을 사고 포토카드를 모으고 스트리밍 챌린지를 하고 팬미팅에 가고 그 과정에서 같은 팬덤 사람들과 깊은 유대를 형성해요. 그리고 이 전체 경험이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정서적 투자이자 자부심이 되어요. 심리학자들은 이걸 감정경제라고 불러요. 돈과 시간을 쓰는데 돌아오는 건 정보나 오락이 아니라 감정적 충족감, 소속의 경험, 그리고 정체성의 강화예요. 그리고 이게 MBTI와 어떻게 연결되냐면 MBTI를 좋아하는 것 자체도 이 감정경제의 일부예요. 나는 INFP야 라고 말하는 순간 그건 단순한 성격 테스트 결과가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언어가 돼요. 그리고 같은 유형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 그 짧은 네 글자가 만들어내는 소속감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해요. 나도 INFP야 이 한마디로 처음 보는 사람과 1시간 대화가 가능해지는 세상이에요. 뇌과학적으로 이게 왜 작동하냐면 공유된 정체성을 확인받는 순간 뇌 복측 선조체가 활성화돼요. 이 영역은 보상과 소속감, 사회적 연결을 처리하는 곳이에요. 즉, 나 같은 사람이 있다는 확인이 뇌에게는 실질적인 보상으로 처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덕질이 MBTI가 취향 기반의 모임들이 이 시대에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현대사회는 점점 더 고독해지는데 인간의 뇌는 여전히 연결을 갈망하고 있으니까요. 그 갈망을 채우는 가장 낮은 장벽의 방법이 바로 같은 걸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이에요. 여기서 잠깐 조금 진지한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요. 경제적 불안, 관계의 피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상황에서 덕질이 뭐가 중요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심리학 연구들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해요. 덕질, 즉 어떤 대상에 깊이 몰입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형성된 커뮤니티에 속하는 경험이 위기 상황에서의 심리적 회복력을 실질적으로 높여준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먼저 몰입의 경험이 인지적 유연성을 높여요. 좋아하는 것에 깊이 빠져드는 경험은 뇌가 한 가지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 다른 관점으로 이동하는 연습을 시켜줘요. 그래서 덕질을 하는 사람들은 힘든 상황에서도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감각이 더 발달해 있어요. 그 다음, 팬덤 안에서의 정서적 공감이 코르티솔 수치를 낮춰요.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인데요. 공감받는 경험, 같은 감정을 가진 사람들과 연결되는 경험이 이 호르몬 수치를 실제로 낮추는 효과가 있어요. 즉, 팬카페에서 나만 이렇게 느껴? 라고 올렸을 때 나도가 쏟아지는 그 경험이 생물학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덕질은 의미 있는 루틴을 만들어요. 새 앨범 발매일을 기다리고 다음 에피소드를 기다리고 같은 팬덤 친구의 생일을 챙기는 그 작은 루틴들이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는 것 같은 날들에 살아가는 이유의 작은 조각들이 되어줘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심리학에서는 이걸 작은 목적의식의 축적이라고 해요. 삶의 큰 의미를 찾는 것만큼 작은 기대감들이 하루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덕질은 그냥 취미가 아니에요. 어쩌면 당신이 이 시대를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MBTI 유형마다 몰입하는 방식이 다르고 그건 뇌가 자극을 처리하는 방식의 차이에서 온다고 했죠. NF형은 감정적 서사로 세계 안에 들어가고 NT형은 지적 분석으로 그 세계의 구조를 파악하고 SF형은 공동체 경험으로 그 세계 안에서 관계를 맺고 SI형은 반복과 루틴으로 그 세계를 안정적인 일상으로 만들어요. 어떤 방식이 더 좋거나 나쁜 게 아니에요. 다 유효한 몰입의 언어예요. 그리고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유형이든 진짜 몰입이 일어날 때 인간의 뇌는 가장 자신답게 작동하고 있어요. 역할이 없어요. 눈치 볼 필요 없어요. 그냥 좋아서 하는 거니까요. 그 순간만큼은 뇌가 가장 자유롭고 가장 완전히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MBTI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것은 유형이 어떻고 성격이 어떻고가 아니라 당신이 어떤 방식으로 세상과 연결될 때 가장 살아있다고 느끼는지를 들여다보게 해준다는 것일지도 몰라요. 한번 빠지면 못 벗어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뇌가 이게 나야 라고 인식하는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NF형으로서 어제 본 드라마에서 아직도 못 나오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NT형으로서 나는 MBTI 안 믿어 라고 하면서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SF형으로서 이 영상 보자마자 친구한테 공유하고 싶었던 분은요? 그게 다 당신이에요. 그게 다 당신의 뇌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그 방식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훨씬 더 아름다워요. 댓글에 당신의 MBTI 유형을 남겨주세요. 어떤 유형이 이 공간에 제일 많이 모여 있는지 진심으로 궁금해요. 그리고 만약 오늘 영상이 당신 자신에 대해
혹은 당신 옆에서 덕질하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 조금 더 이해하게 해주었다면 당신의 건강한 마음과 즐거운 덕질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 전체 알림을 눌러두세요. 당신의 뇌가 다음번에도 이런 자극을 원할 테니까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덕질은 취미가 아니에요. 당신이 이 세상에서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당신은 어떤 유형이든 그 자체로 이미 완벽한 존재입니다. 감사합니다.